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많은 사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도 골든클럽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요. 저 역시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답하고자 내년에 또 더 좋은 모습,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2025년 좀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은 좀 정리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이에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올해 마지막 녹화인데 말이 막 짝짝 달라붙지는 않네요. 자, 아무튼 올해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신 회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해 정리하면서 내년 전망을 해볼 텐데요. 물론 이제 종목 얘기도 드릴 거고,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해 올랐었는데 내년에도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4분기에 좀 불안한 모습도 보였잖아요, 시장이요.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흐름부터 볼까요? 오늘 금요일 녹화거든요. 금요일 녹화인데 삼성전자가 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안 보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들. 외국인 매수가 한국 시장에 좀 집중되었죠. 환율을 보게 되면은 약간 기습 공격하듯이 외환 당국에서 좀 강하게 나왔어요. 약간 협박조로 나왔어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런 모습이 조금 일찍 나왔으면 한 뭐 이때쯤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1430원까지 미끄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그만큼 강했었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원화가 장중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적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환율이 뭐 다른 요인들 PF 대출 우려라든지 기타 한국이 너무 이제 또 한국은행에서 올해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풀게 되니까는 돈을 또 많이 풀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 아마 환율의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요인들, 리스크라든지, 금융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전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요인으로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구두 개입을 비롯해서 정부 정책들,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그런 것도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펀더멘탈적 요인에 대해서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국민연금 수합 한국은행과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떨어진 건데 사실 쓸 수 있을 칼들을 조금 좀 이거 쓸 수도 있어 라고 좀 협박적으로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어쨌거나 환율은 일단 좀 우려는 잡혔습니다. 큰 우려는 잡혔어요. 이 부분은 차츰 전개하면서 얘기를 더 드리겠고요. 아무튼 간에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또 그것에 대해서 수급이 오늘 뭐 외국인 많이 들어왔죠. 순매수가요. 외국인이 오늘 1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외국인 들어온 게 4조 2천, 4조 3천억 원가량 됩니다. 우선 그게 있고요.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일단 그게 좀 삼성전자 상승에 괜찮은 요인이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AI 향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 급증할 것이란 전망. 이거는 뭐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또 수급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런 소식들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로 수급이 확 쏠려 버렸어요. 이렇게 삼성전자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사실 삼성전자가 5% 올랐는데 지수는 0.5% 상승에 그쳤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이 떨어진 거죠.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시장은 하락한 거예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3배 가깝게 돼요. 오늘. 코스닥 역시도 보합이긴 한데 하락한 종목 수가 20% 이상 더 많고요. 이게 시장의 수급이 탄탄하지 못한다면은
삼성전자의 강세가 달갑지만 않아요. 다른 종목에서 그냥 수급만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몇 배 올라주고 그러긴 또 힘들잖아요. 올해 굵직한 뭐 전력 관련주들 한국에, 그리고 방산주라든지 또 특히 조선주, 몇 배씩 오를 수 우량주들도 몇 배씩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오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무겁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치의 수익률은 못 미치는데 하락 종목 수들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 있었던 양상대로 시장이 흘러가면은 내년의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지수도 보시면은 사실상 삼성전자를 떼어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수가 오히려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을 수 있거든요. 2% 이상 하락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떼어놓는다면요. 이게 올랐다고 볼래야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21포인트 올랐는데 실질적인 뭐 지수를 떠나서 실질적인 하락으로 좀 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양상을 띄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거는 어떤 우리가 돈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제시가 돼야지 돼요. 자금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조선이면 조선, 방산이면 방산, 뭐 진짜 전력수이면 전력과 관련주라면. 근데 이게 바탕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실적밖에 없거든요. 실적. 사실상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하는 것도 좀 좋은 생각이에요. 밸류에이션 상식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에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탈, 그러니까 뭐 실적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이미 막 천정부지에 있는데 더 오르기는 어려울 거고, 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경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철저히 나스닥에서 그거는 깨졌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적만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만 이어진다면, 뭐 PR이 몇 배가 됐던 실적 성장세에 비해서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렇다면은, 자, 이제 나스닥에서 자금이 내년에 나스닥 자금이 지금 중국 증시거든요. 최근에 중국 주식 시장도 잘 올랐어요. 중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들, 뭐 미국하고의 무역 관계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중국 경제 상황도 그닥 좋지 않고 왜 중국 주식 시장 오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사실상 S&P, 나스닥 15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봉 한번 보실게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봉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중국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올랐죠. 흐름이요. 실제로 밸류에이션도 그러다 보니까는 나스닥이 높아요. 이게 우리 과거 금융위기, 미국 같은 경우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선 좀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때 미국의 정책이 투기 자산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선도 거래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규제가 됐죠. 돈이 갈 수 있는 데가 고위험 투자 자산에 있어서 갈 수 있는 선에서 나스닥이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고위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였을 거라는 거죠. 자금이 많이 몰렸죠. 달러와 강세와 더불어서 그동안 계속 이쪽으로 몰린 거예요. 나스닥 쪽으로.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과했다 보니까 모두들 다 경고하고 조심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단계에서 대안을 찾는 거죠. 중국 주시장도 그 대안 중에 하나겠지만은 한국 주식시장도 역시 그런 좋은 대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실을 먼저 좀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능성을 따졌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내년에 5천선을 넘을 수 있겠느냐, 6천선을 넘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저는 한국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한국만 잘한다는 거는 아마도 한국의 정치 정책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뻘짓이라 그러죠. 뭐 뻘짓거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뻘짓거리만 안 한다면은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해요. 그리고 그런 실수가 없다고 해서만 또 시장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뭔가 좀 좋을 정책들도 필요하긴 한데 무리수는 우선 정책적으로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항상 자산 부채 관련돼서 채권시장, 주식시장 리스크가 높이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오버 부양하기 위해서 무리한 부양을 위해서 나선다면은 다른 측면에서 부채 시장에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한국은 그래요. 지금 이제 아까 환율 잠깐 보셨지만은 금융 리스크를 포함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둔화나 아니면은 한국의 그런 부동산 PF, 예를 들어 부동산 PF 같은 데서의 어떤 금융 리스크의 와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환율을 지금 안정됐던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 환율 띄워버리면 외국인이 들어오지는 못하죠. 안 들어오죠. 들어오지 못한다기보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국 주식을 안 할 겁니다. 여기서 또 환율이 올라버리면. 지금 진입했던 외국인에 대한 어떤 좀 보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 들어가니까는 수익이 나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원화도 강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수익 잘 나네 이게 된단 말이죠. 그 재미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똑같이 그게 반복되면 안 돼요. 똑같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렸는데 또 환율이 치고 올라가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당장 들어왔던 외국인 뿐만 아니고 그동안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외국인들도 떠날 거예요. 이건 뭐 기업들 실적이 괜찮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력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거 환율 때문에 못 해먹겠네. 나간다고요. 외국인들 팔고. 그럼 환율은 더 올라가죠. 근데 지금 문제는 외환 정책을 쓸만한 카드를 다 썼죠. 이젠 국민연금이 그렇게 돈이 많은 펀드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봤을 때 뭐 중국 국영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 저런 투자청 같은 데라든지 어 저런 어디야 사우디나 중동의 국부 펀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 비교한다면 진짜 새발이 피거든요. 정말 저기 뭐야 뭐 유럽 쪽들은 뭐 많죠. 무수히 많죠. 유럽 쪽들은. 그런데 비교했을 때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이 뭐 기댈 것이 그건데 그게 무너지고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연금에서 그런 통화수합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털리면 더 공격을 하죠. 이제 외환시장에서 투기적인 공격. 지금은 투기 세력이 좀 빠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외환시장에서 투기 세력들이 좀 빠진 것 같고 놀래서 이제는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던 부분은 아마도 그런 금융시장에 대한 좀 리스크 변수 그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펀더멘탈 내년에 대한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경기가 부진해진다면은 사실 한국의 그런 실적 전망들도 다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 반영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투기적 세력들은 움직임들이 항상 그렇죠. 또 욕심을 내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주말이라도 한번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뭔가 외환시장의 경고 한 번 더 확실히 구두 개입을
저는 항상 아주 큰 협박이 되어야지 됩니다. 칼로 찔리지만 않았지, 칼로 찔릴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진짜 이러다 죽겠다라는 겁박이 될 수 있는 식의 협박이 구두개 입은 그게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우진이가 노련한 파월 미국 연준 의장한테 배울 점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떤 자리에 가서 말 한마디 카리스마 있게 툭 던졌을 때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그게 파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책, 여러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구두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좀 뭐 사기를 반사기가 되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필요도 있고, 한국은행이 보는 시각에서는 1200원이 적당한 환율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1200원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당장 권력과 정책에 있어서 어떤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1400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것도 뻥카네 이렇게 비웃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괜히 또 요래 놓고선 어설프게 환율 이렇게 또 두면은 슬금슬금 또 투기 세력들도 붙고 다시 폭등하면은 이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나. 내년 전망이고 뭐고 간에 5천선, 6천선, 6천선, 5천선은커녕 3천선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한국 금융시장이 이 전 정권 때 부실해졌단 말이에요. PF 대출이 매년 연체율이 높아지다가 이게 4%대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정부 들어서면서도 좀 안 좋다가 이제 조금 잡혔죠. 조금. 그런 PF 대출 연체율이나 그런 것들, 이제 소상공인 폐업이나 연체율들 대출, 이게 전반적인 한국의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다행히 한국은행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시세가 괜찮죠. 뭐 규제를 해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풀어대고 그랬던 부분들이 실제로 뭐 경기가 좀 나아지고 그런 동향이 있어야지 되는데, 내수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동향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데,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규제가 되는지 여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불안한 요인이에요, 내년에. 뭐 폭탄이라고 비교한다면은 그런 금융 리스크가, 부채 시장의 리스크가 뭐 사실 불발탄일 가능성은 더 높죠. 그러길 바라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일단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큰 건들이 안 터졌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홈플러스 건 같은 경우들이 안 터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홈플러스 건 같은 경우들이 터진다는 것도 좀 이게 유동성에 대한 점검도 한번 다시 잘 정부에서 챙기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도려낼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계속 좀, 물론 불발탄인 건 알겠어. 그런데 확실한 불발탄인지는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불발탄이고 혹시라도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화약을 제거해낸다든지 뭔가 어떤 도려내는 부분은 보여줘야죠, 직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은 이제 이게 계속 썩은 물이, 오염된 물이 계속 퍼지다 보면 전체가 다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건 피해야지 되겠죠. 그런 건. 그래서 아무튼 뭐
음, 타이밍을 보는 건지 아니면은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이 전 정부에서 했었어야 될 일인데 아마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위축이 되니까 가뜩이나 내수가 안 좋은데 내수 경기가 더 위축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쉽게 도려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리스크가 된다면 환율은 언제든 폭등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환율이 또 반대로 폭등하게 된다면 그런 위험 요소들이 터지죠. 국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뭐 어찌됐거나 제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전제를 먼저 깔고 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불발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불발탄이냐? 그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확실히 지금의 저런 PF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는 꽤나 높습니다. 특히 이금융권은 신용이 안 되는 PF 대출이 나갔겠죠. 이금융권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30%가 넘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거죠.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그쪽에서 안 돈다는 거여서. 아, 이게 좀 숨통이 트이게 만들어준다든지, 부실을 정리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돼야지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계속 끌고 가면은, 또 환율 방어해야지 되고, 환율 방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정상적인 원화 강세가 돼버리면 외국인은 자산을 팔아버리겠죠. 자산을 외국인들이 판다는 것은 주식시장부터 부동산 시장까지 포함이니까. 그럼 그거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어, 뭐 외환 쪽에서 터지던 아니면 뭐 부채 시장에서 터지던 그거 두 개 다 방어는 해야지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되는 거는 환율이라도 먼저 확실히 잡고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환율을 잡을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더 고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030원에서 14원이 훅 올라버리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불안해요.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앞서서는 일단 뭐 뉴욕 증시 나스닥에서의 자금들이 한국과 같은 증시들로 많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거, 이 점이 매우 긍정적인데, 다만 원화가 안정이 돼야죠. 원화가 요동치면은 그 리스크 때문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죠. 다른 데를 찾겠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한국의 어떤 부채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못 들어오겠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뭐 가능성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뭐 그래서 보합이다 그렇게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나아지고 나빠지고 라기보다 불발탄이 터지지 않는 게 확실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불발탄을 보고 불발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발탄인데 저 불발탄인 건 알겠어요. 근데 확실히 안 터져?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우선은 뭐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뭐 금융 어떤 부실과 관련된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면 외국인들이 순매도도 더 많이 할 거고 주식시장에서, 그럼 환율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게 뭐 거꾸로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환율과 부채 시장 동향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좀 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거고요. 자, 이제 다음번 긍정적인 요인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실적 기대들이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음, 가장 먼저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내년에 기대하는 부분이 좋은데,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 계속 경고 종목 걸리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잘 못 뻗어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수익률,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뭐 단기적일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동안 덜 오른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였잖아요. 근데 이 압도적 우위 시장에 하나 둘씩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가세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삼성전자가 되겠고. 근데 이제 이게 기술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한다? 이게 사실상 우리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또 치킨 게임으로 유명하잖아요. 좀 많이 정리가 된 거긴 하지만, 공급자 우위냐 수요자 우위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상 수요자 우위일 때는 기술적의 기술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그게 티가 안 나요. 근데 공급자 우위에 있을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마진을 더 갖고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마진을 더 갖고. 근데 시장에서 점유율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더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버전이 있다고 치자고요. 하이닉스만 10을 갖고 있어요. 10 사양의 제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9밖에 못 맞는다. 그랬을 때 하이닉스는 9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업체들보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확실히 기술에 있어서 앞서가는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HBM에 있어서는 향후 제가 볼 때는 3년, 내년 포함해서요. 26년, 27년, 28년까지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훨씬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장기적으로 가능하죠, 그것도. 그러면 일단은 내년만 놓고 2026년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 성장에 있어서 월등히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쉐어가 조금 이제 나눠질 수는 있는 건데 시장 캐파 자체가 커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SK 하이닉스한테 약점은 아니거든요. 또 독점은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좋을 거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따로 얘기 안 드리겠고요.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켜보기는 해야지 될 것 같고, 우선 확답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조선은 제가 지난번에 조선 기자재 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조선은 뭐 내년에도 맑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볼 필요는 있습니다. 틈틈이 조선 업종과 조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정책적이나 향후 기대되는 실적이나 그런 면에서 괜찮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 좀 맞아 떨어지죠. 한국의 이런 바이오시밀러 회사들한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종목을 본다면은 꼭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종목을 나눴기 때문에 삼성 SP홀딩스랑 나눴죠. 띄어서 나왔는데 오히려 삼성 SP홀딩스가 유망할 수도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에 비해서 좀 더 가벼운 움직임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 SP홀딩스가 올라가면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도 좀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섹터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관련돼서 올해 많이 올라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요. 한국 방산 이 방위산업 분야도 상당히 사이클이 장기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시장에서 많이 잡아가고 있잖아요.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시작한 거라고 보여요. 아직 뭐 KF-21부터 해서 최근에 첨단 미사일들 이런 것들도 많이 팔 가능성이, 대량으로 팔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올해만 있었던 이런 굵직한 전쟁 전투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빈약한 무기들은 뭐 100만 개가 있던 어마어마하게 많던,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런 무기들이 지금은 정말 무기의 성능, 첨단 무기, 이게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요. 진짜 몇 방이면 끝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의 IS로 추정되는 세력들한테 미사일 몇 방 날렸, 많이 그렇게 많이 날리진 않은 것 같은데 초토화됐어요. 아마 뭐 그쪽에 있던 IS 대부분이 뭐 뼈도 못 추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또 이런 전쟁들은 비극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한국의 이런 방산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대한 어떤 한층 더 높은 레벨업을 열어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위산업도 역시 좀 맑음이라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뭐 좀 이제 내년에 대해서 육천선 가능성을 얘기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조건이 있죠. 한국 주식시장이 육천선에 내년에 갈 수 있는 저력이 분명히 있어요. 종목들도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줄 종목들도 존재하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못 올랐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뭐 전망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이 우량주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가를 띄울 만한 여력이 되는 자본만 들어오면 돼요. 자본만. 근데 그 자본들이 들어오고 돌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금융시장, 외환시장, 그 다음에 부채시장, 여기에 리스크가 낮아져야지 될 필요는 있어요. 내년에 정부에서 그것들, 지금 뭐 외환시장 관리, 부채, 지금 외환시장에만 너무 신경 쓰면 부채시장과 관련돼서 또 위험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좀 정책적으로 잘 되어서 불발탄이 맞구나 라고 확신이 든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6천선에 간다는 거죠. 내년에 6천선에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 상승 여력도 확실히 높고,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한두 종목 빼고는 상승 여력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금융 리스크가 그렇게 낮아지면은 부채 시장부터 해서, 그러면 은행주, 증권주, 뭐 그런 금융주들이 또 쫙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대형 건설주들도 또 안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에서 할 것은 주식시장을 다른 측면에서 부양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확실히 불발탄이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정확히 알게 만들어줘야죠. 그거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하겠죠.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근데 돈이 한국에 많이 풀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 굵직한 종목들 사러 막 들어올 거예요. 그 자금들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잘 해줘야지 될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년 시장, 내년 주식 시장은.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로 가야지 되는지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트렌드는 뭐예요? 많이 올라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과거에 많이 올랐던 거지. 밸류에이션 보지 않는다니까요. 실적만 좋아지고 있으면,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 실적 성장이 이어지면 주가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볼 거는 역시 기업의 실적이다. 그래서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사실상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쫙쫙쫙 올랐었잖아요. 뭐 나중에야 테마주들이 좀 돌긴 했지만, 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고 접근하시면은 내년에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 또 어떤 리스크도 없는 시장은
이미 정점까지 다 올라버린 시장이에요. 이미 정점까지 다 올라 있으면 다 좋아요. 경제 전망도 좋고 내수 경기도 좋고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돼 있고요. 그러면 그 시장은 이미 다 올라 있고 했기 때문에 매력이 없죠. 근데 아직은 한국 주식 시장이 좀 제가 볼 때는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수 경기도 아직은 좋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채 시장이라든지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외환 시장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또 개선될 여지가 많아서 그게 또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오른다면은 예고 없이 그냥 확 튀어 오르진 않을 거고요. 시장이 뭐 폭락을 하더라도 예고 없이 그렇게 확 폭락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갑자기 PF 연체율이 무슨 5%를 넘어버린다. 환율이 또다시 지난 고점을 넘어서 1,500원을 터치를 한다. 이럴 때는 빼야죠. 네, 그럴 때는 빼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은 주식시장의 어떤 기준점을 주식시장의 종목이나 이런 걸로 두시기보다도 외환시장이나 그런 부채시장들에 대한 동향들을 좀 더 면밀히 잘 살펴보시는 게 내년에 대응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 폭탄이 터지지 않는 거라고만 확신이 주어진다면 6천선 코스피 갈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찾아뵙겠네요. 올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